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3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축구 얘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왜 축구 얘기냐고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리버풀이란 팀이 있죠. 이 팀하고 구글 딥마인드하고 같이 손을 잡고 AI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택틱 AI. 뭐 하는 거냐? 인간 코치가 하던 일을 AI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전술을 짜는 일을 하는 겁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축구의 코너킥이라고 있잖아요. 이 코너킥 순간이 축구 경기 중에서 전술이 가장 중요할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코너킥은 딱 멈춘 상태에서 놓고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치가 선수들한테 어디 서 있어라. 그리고 코너킥 차면 누가 헤딩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누가 슛해라. 이거 다 정해줄 수가 있어요. 경기가 흘러가는 동안에는 이거 정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수들한테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코너킥은 골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바로 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축구팀에서는 특히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이 명문팀이잖아요. 이런 팀에서는 코너킥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전술을 연구하고 훈련시키는 걸 코치가 주도합니다. 근데 그 인간 코치를 대체하는 AI를 이번에 개발했다는 거죠. 택틱 AI. 어떻게 했냐? 리버풀이 그동안 했던 7,000여 개의 코너킥 장면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로부터 유추해서 어떤 코너킥 전술을 쓰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를 그때그때 제안하는 그런 AI를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제 그 딥러닝하고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랬냐면요. 그동안 리버풀이 했던 코너킥 전술들이 있잖아요. 실제 경기 영상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택틱 AI가 새로 짠 전술하고 두 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 코치가 짰던 전술하고 이 AI가 짠 전술하고 두 개를 놓고 전문가들한테 어떤 게 인간이 짰는지 AI가 짰는지 안 알려주고요. 어떤 게 더 좋은 전술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디가 더 많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90%가 AI가 짠 전술이 더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완전 이긴 거죠. 그러니까 챗GPT는 인간이 쓴 많은 글을 학습해서 새로운 글을 생성하잖아요. 그거를 인간하고 비슷하게 쓰는 거죠. 이 택틱 AI는 많은 인간이 짰던 전술을 학습해서 전술을 새로 생성해내는데 인간보다 더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뭐 프리미어 리그에 코너킥이 더 멋있는 이 코너킥이 되면 더 좋죠.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좋은데 그렇지만 코치들은 어떻게 되죠? 이걸 좀 일반화해 보면 제가 월요일 날 이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챗GPT 오픈 AI가 내놓은 다음에 미국의 프리랜서 일자리 중에서 글쓰기 일자리가 33% 줄어들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축구 코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글쓰기도 그렇고 번역도 그렇고 나중엔 어떤 일이 대체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축구 코치는 단순히 코치가 아니고 거기 뛰고 있는 선수들이 나중에 갈 자리이기도 해요. 커리어 패스잖아요. 이게 없어지면 인생 항로 다시 짜야 됩니다. 그러면 축구 선수로 뛰어들 때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고. 이 모든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일자리 없앤다고 하면 단순히 환상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소설처럼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아직도 많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대처할지 사회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훈련도 바뀌어야 되고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될 시점이 이미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마침 이 기술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문제가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1시간 동안 하게 됐습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나오셔서요. AI가 여론을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문제 좀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나오셔서요. AI 시대에서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가지고 미국의 안보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깊이 있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다리시면 이정환 대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AI가 여론을 조작을 네.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네.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 어떤 얘기죠? 정말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위 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또 다른 면을 보면 진짜 정보, 진짜 뉴스와 공론장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오늘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AI의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봇과 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정말 그 자아를 갖는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AI를 의인화하는 걸 위험하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인격을 부여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해야 사실 냉정한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저도 공감하는 얘기인데 네. AI를 사실 사람하고 협업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게 만들 수도 네. 있는데 그걸 정하는 거는 그걸 개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주일 수도 네. 있고 뭐 기술자일 수도 네. 있고 그 문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이제 그 가짜뉴스, 허위 저약 정보도 양산한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AI를 통해서 고도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없던 현상이 새로 생겼다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다루기 어려운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네. 가짜 뉴스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시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이제 실제로 미디어 학자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이제 쓰지 말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건 사실 이제 진짜인 뉴스인 것처럼 포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뉴욕타임즈 보고 You are the fake news라고 했을 때는 이 이제 언론의 정당한 비판 보도를 뉴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게 깔린 거라서 이 허위 조작 정보와 왜곡 보도, 오보는 다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엄밀하게 보면 가짜 뉴스라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뉴욕 타임즈 것처럼 뉴욕 뭐 뉴포스트도 있으니까 뉴욕 타임 뭐 스퀘어라든가 이상한 이름을 써가지고 네. 뉴욕 타임즈인 것처럼 포맷을 흉내내는 그런 가짜 뉴스가 물론 있죠. 한참 2016년 미국 대선 때 논란이 됐던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만든 가짜뉴스 페이지. 사실 그게 이제 화제가 논란이 됐던 건 미국에는 사실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국에는 예를 들면 조중동 한겨레 경향 몇 개 언론사들이 다 사람들이 뉴스의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듣보잡 뉴스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트래픽 얻기가 불가능하죠. 미국에는 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만든 그 뉴스 사이트가 사람들이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별할 수 없었던 거죠. 아,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네네. 청년들이. 네네.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뭐 진짜 신문인 것처럼 수천만 원을 이제 그 트래픽으로 벌어들인 그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 힐러리가 뭐 ISIS에 뭐 무기를 팔았다. 트럼프는 빌 클린턴은 뭐 살인자다 그런 이제 뉴스들을 황당무계한 뉴스들을 보냈는데 그 엄청난 또 트래픽을 끌어들인 거죠. 네네. 그때 충격이 됐던 건 그 페이스북에서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읽은 뉴스들을 뽑아봤더니 진짜 뉴스, 가짜 뉴스 5개를 뽑아봤는데 가짜 뉴스 페이지가 더 많았다는 거죠. 그건 이제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뉴스인 것처럼 속인 뉴스였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에는 만약에 한국일보를 흉내낸 뭐 한국신문이라는 뉴스 사이트가 그렇게 뭐 인기를 끌거나 하진 않죠.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 같은데. 한국적 상황인데 금방 알아보기도 하죠. 한국은 사실 이슈의 쏠림 현상과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뉴스가 터지면 모두가 다 알게 되죠. 맞아요. 사람들이 뭐 제가 이제 사실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이제 이슈의 집중도를 분석한 그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화제가 된 뉴스는 하루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건가요, 그게?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서 그 중에 진짜 중요한 뉴스는 한 50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100개 정도의 뉴스가 한국 사회를 다 지배한다는 거죠. 이 뉴스의 다양성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은 뭐 훨씬 더 다양성이 넓기 때문에 특정 뉴스가 뭐 엄청난 그 페이지를 얻는 경우가 많지 않긴 하죠. 그 틈을 이용해서 마케도니아 청년들이 돈을 벌었던 거고 한국에서 그런 이제 이 형식적인 가짜 뉴스가 많지 않은 건 모두가 다 네이버 다음에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네이버 다음에 뜨지 않는 뉴스는 사실 그렇게 이 화제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사람들이 또 한국은 특히 또 이 가짜 뉴스 아니 오보 아니 잘못된 정보가 바로잡힌 속도가 굉장히 또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일 언어 국가고 단일 민족 국가고 또 굉장히 그 이슈의 화제성이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런 이제 엄밀한 형식적인 가짜 뉴스는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멀쩡한 한겨레 기사를 가짜뉴스다라고 말하면 언론 전반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진짜 저널리즘, 진짜 뉴스, 그다음에 진실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뉴스를 가짜뉴스로 부르면 안 된다. 진짜 왜곡된 정보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부르지 말고 네. 완전히 진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만든 네. 뉴스만 가짜뉴스라고 부르자. 그렇죠. 설령 그런 내가 거지. 한겨레 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 아니면 조선일보 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 논조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건 나쁜 보도다. 잘못된 논조다라고 얘기할 것이지 그걸 가짜뉴스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실 자체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를테면 가짜뉴스의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뭐 늘 사례로 드는 게 반기문 퇴출잔 논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총장이 반기문 이제 총장. 한참 이제 유력한 이제 그 대선 후보로 떠올랐을 때 한국이 들어와서 이제 화제가 됐었죠. 기자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면서 이제 조상님 선산에 이제 이 성묘를 갔어요. 퇴출잔을 이제 주니까 받아가지고 훌쩍 마시는 영상이 엄청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열린 네네. 대선 직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이 사람이 외국에 살다 와가지고 세상 물정 모른다. 무슨 할배가 이런 것도 모르냐라고 논란이 됐었는데 알고 보니 그걸 이제 묘소에 뿌리고 받아 마신 영상이었는데 그 앞뒤를 잘라가지고 움짤로 만든 거죠. 맞아. 지금 예. 보시면 한겨레 기사에는 아직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퇴출잔 논란이 나와 있는데 한겨레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사들이 이게 그냥 실제 영상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움짤이었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 이제 뉴스 고관 여자들은 알죠. 이게 조작된 그 짤방이었고 장난으로 만든 짤방이었다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하나, 이 움짤 하나가 5초째 움짤 하나가 반기문의 그 신뢰를 극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결국은 사퇴가 아니라 뭐 포기했잖아요. 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하면서 이 사람 뭐 세상 물정도 모르고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그런 이제 너무 나이 들고 노쇠하다는 느낌을 줬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이제 또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패러디 영상, 패러디 움짤인 거죠. 근데 이게 확산된 영상을 보면 주류 언론이 받아주면서 이 보도가 퍼져나간 거죠.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간 건데 한국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류 언론을 통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한국 여론 집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또 가짜 뉴스 양상은 사실은 또 받은 글이라는 꺽쇠 표시를 단 카톡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글. 받이라고 하고도 받은 글이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한국에 받은 글이 많은가? 왜 카톡으로 이른바 찌라시가 많이 도는가를 또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류 언론에 나오는 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진짜 숨어있는 진실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오랫동안 누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또 옛날 증권가 찌라시 한참 돌던 때를 돌아보면 고급 정보는 찌라시에 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받은 글이라는 꺽쇠를 달아가지고 페이스북에 퍼뜨려가지고 음성적인 정보를 뿌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죠. 우리 언론에 다 나온 포털에 나온 거 말고 뭔가 이 사람들이 권력자들끼리 많은 고급 정보가 있을 거다라는 느낌으로 도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 가짜뉴스라고 하긴 어렵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 그래서 외국과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맞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받은 글에 사실은 이제 받은 글 중에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냥 근데 언론에 나온 게 많죠. 또. 나온 게 많기도 하고 기자들 정보 보고 같은 것들이 밭으로 돌기도 하고 사실 이제 그 밭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정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퍼뜨리는 또 중간에 네트워크 허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뭔가 제보라든가 뭔가 폭로를 하기 위해서 특히 또 미투 현상 때는 밭으로 많이 돌리는 것도 많이 있었고요. 이 최근에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받은 글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유리한 정보를 퍼뜨리는 그런 이제 시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가짜뉴스와 전혀 다른 영상으로 이제 그런 여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 믿을 수 있는 언론과 이 그런 허위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 AI를 활용한 그런 이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도 결국 양상은 다르지 않은데 훨씬 더 이제 그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AI가 실제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AI가 실제로 그러면은 아까는 움짤이 반기문 전 총장을 통해서 한국의 선거에 네. 영향을 준 셈인데 네. 일정 부분 네. AI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선거 기간에 AI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이제 주들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도입이 됐는데 원래는 반기문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사람이 이제 뭐 잘라 붙여 만든 영상이잖아요. 막 이걸 페이크로 만들어서 완전히 조작된 영상을 AI가 만들어서 내보냈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실 양상은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무슨 이제 그 딥페이크 영상이 있었지만 사실 이게 이제 AI 시대에 나타났다기보다는 과거에도 있었던 훨씬 더 이제 정교해져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더 잘 속게 됐다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죠.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딥페이크 음성 녹음이 뉴햄프셔 주에서 최대 2만 5천 명에게 전달이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표하러 나오지 마세요라고 이제 하는 그 음성 통화를 이제 ARS로 전달한 거죠. 이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이제 위기의식이 확산됐지만 이게 위기감이 컸던 건 이게 음성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전화 받은 사람들이 일부 있지만 내가 안 받았으니까 모르게 되는 주류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음성적인 시도들을 자칫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거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 상당수는 그게 진짜라고 속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뭐 딥페이크 영상을 뭐 만드는 게 기술적으로 아주 어려운 게 또 아니잖아요. 영상이나 음성 메시지를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아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영상이라든가 우리 흔히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범죄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지인 능욕 영상 같은 것들도 완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시도는 언제나 있었고 다만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그래서 그 2010년 브렉시트하고 트럼프 당선에 기여했다고 하는 그 케임브리지 어널리티카 사건이 있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사실 이제 고도의 알고리즘을 활용한 그런 기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페이스북 데이터를 긁어들인 다음에 그 중에 누가 정서적으로 취약한가, 누가 뭔가 이렇게 분노와 뭐 열등감과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공공화 위치에 있는가를 추적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만 데이터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민자들이 몰려와서 당신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고 겁을 주는 그런 이제 광고를 그 사람들에게 막 보냈던 거죠. 실제로 그래서 그런 광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광고를 봤던 것이죠.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가 나중에 그 자기들 홍보 자료로 만든 그 프레젠테이션을 봤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해변에 이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이 철책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팻말을 붙이는 것과 상어가 나타납니다. 팻말을 붙이는 거 어떤 게 효과가 있겠느냐. 상어가 나타납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 말은 상어가 있거나 없거나 상어가 나타난다고 거짓말하면 누군가 겁을 짓고 먹게 된다. 사실 그게 가짜뉴스가 퍼지는 양상이라는 건데 진실과 별개로 사람들 겁을 줘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든다. 겁이 질서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게 이제 그 허위 지역 정보가 퍼뜨리는 양상이었고 그걸 퍼블릭하게 퍼뜨리면 모두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통할 사람들을 알고리즘 곤란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기법을 쓰는 거죠. 이 가짜뉴스가 퍼지는 양상도 허위 지역 정보가 퍼지는 양상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모두가 알게 최대한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정말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 같은 사람에게 찍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최근에 굉장히 극우적인 유튜버들, 그다음에 뭐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는 유튜버들, 뭐 왼쪽과 오른쪽에 둘 다 있겠지만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나는 안 보는데 막 수십만 수백만 뷰가 나오는 영상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물밑에 여론을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AI의 딥페이크나 AI의 허위 지적 정보를 퍼지는 양상도 문제지만 그런 영상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달되는가. 그리고 사실 그런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범죄에 가까운 아니면 혐오와 차별을 퍼뜨리는 영상들이 과연 이런 플랫폼이 이걸 규제하지 않고 방치해도 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대중미디어에서 소셜미디어로 넘어가면서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브로드캐스트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은밀하게 전달되는데 사실 그런 그 전달 방식을 이 포털과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거나 거기서 기회를 찾아서 이렇게 굉장히 그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산을 어떻게 했느냐보다도 어떻게 퍼지는가에 굉장한 문제점이 네네. 있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문제됐던 영국 왕세자비 네네. 케이트 미들턴이죠. 네네. 네. 그 사진 조작했다고 그렇습니다. 뭐 굉장히 뉴스가 됐는데 네네.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왕세자 부인 케이트 미들턴이 트위터에 이제 우리 같이 잘 지냅니다라고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AI나 가짜 정보, 허위 조작 정보하고는 별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나타내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던 게 도대체 이제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진짜와 그러니까 가짜. 그 사진을 조작한 거죠. 네네. 어설프게 포토샵으로 따붙이기 한 어떻게 영상이었는데. 사진이 나오네요. 예, 저기 동그란 어떻게 표시들 보면 이제 손이 어색하다거나 이제 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뭐 일그러져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건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런 사진들은 오히려 쉽게 진위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제 그 페이크 사진들이나 영상들 그다음에 완전히 AI가 생성한 영상이나 동영상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강정수 박사님 계속 말씀하지만 소라가 만든 그런 이제 뭐 짧은 영상들 같은 건 정말 너무 진짜 같은.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너무 진짜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영상들도 최근에 나오죠. 근데 그래서- 저는 케이트 미들턴 네. 왜 조작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게 왜냐하면 공인이잖아요. 네네. 공인인데 내가 내 사진, 내 가족 사진을 조작을 한다는 건 좀 가짜뉴스 퍼뜨리는 범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그렇죠. 문제인 그렇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것까지 의심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충격과 어떤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이게 AI와는 전혀 별개진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사회적 충격을 가졌던 건 왕실에서 내놓은 사진 이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라니. 그리고 이제 모든 걸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라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설픈 포토샵 사진이 들통이 났지만 막 이 사람들이 좀 더 고도의 툴을 써서 만약에 그러게요. 내보냈다면 이제 이걸 그냥 누가 의심을 했겠는가라는 얘기도 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한 걸 이렇게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제 고도의 AI 시대로 가면 더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고급 발렌시아가 패딩을 입은 프란치스코 교황, 그다음에 경찰에 쫓기는 트럼프 등의 가짜 이미지도 화제가 됐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 일련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 같은 영상들이죠. 이걸 보고 누가 진짜 트럼프 잡혀갔겠구나 생각할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하고 누가 봐도 이제 가짜라고 알고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아까 봤던 것처럼 은밀하게 퍼지는 영상 누군가는 속일 거라는 거고요. 아까 반기문 퇴출잔 논란 같은 경우도 버젓하게 모두가 다 공론화돼서 햇볕에 드러났는데도 지금 이 오바마 영상 같은 경우도 그냥 장난으로 만든 영상인데 이렇게 보면 도대체 위에 보면 지금 한국의 중앙일보 크레딧도 적혀 있고요. 이걸 도대체 이 짤만 보면 누가 어떻게 이걸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구분한 방법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죠. 눈동자의 빛의 그 동공의 그걸 확인하면 된다. 손가락이 여전히 정확하지 않다. 그리고 손가락을 제일 잘 못 만들죠. AI도 못 만들고 한데 사람이 따붙여도 어색하고. 최근에 계속 이제 그게 또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아예 프롬프트를 만들 때 손가락은 반드시 5개로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가락 아예 장갑을 끼게 만든다거나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또 이제 사진을 다운받아가지고 메타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제 생성하는 과정에서 다운받아서 메타데이터로 확인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사진을 다운받은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사진 정보를 보면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메라로 어떤 노출도와 어떻게 해서 찍었고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조작됐다, 언제 수정됐다라는 데이터가 다 남겨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워터마크라고 해서 이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진에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그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가 만드는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이거 창과 방패 같은 거라서 그런 그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도 있고 메타데이터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아까 트럼프 사진을 보면 결국 출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그림이 의심스럽다면 그 사진을 구글 이미지에 넣어가지고 비슷한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이 사진이 어디 썼는가 쫙 나올 수도 있고요. 이미지 검색을 네, 활용하는 그렇죠. 건가요? 결국 이제 AI 시대라고 다를 게 없는 게 결국 소스를 확인한다, 출처를 확인한다. 그러네. 누가 이걸 한 것인가. 예를 들면 아까 퇴출잔 논란이라면 이 원래 영상이 어디였는가. 사실 찾아보면 당시 YTN이라든가 원본 영상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보는 사람들은 없고 반기문이 퇴출잔을 훌쩍 마셨다라는 그 강력한 그 메시지만 남아가지고 돌고
아무도 원본을 찾아보지 않는 거죠. 결국 AI 시대에도 AI가 범람한 시대,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원본을 확인해보고 출처를 검증하고 교차 확인해보는 걸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잡는데 주류 언론, 그다음에 메인 플랫폼들이 우리가 주류로 쓰는 플랫폼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제 퇴주자 논란 같은 경우도 뭐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 엄청나게 돌면 그걸 바로잡는 속도는 오히려 굉장히 느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제 일배발 이미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SBS가 특히 많은 그런 일을 겪었는데 무슨 이제 로고 같은 걸 맞아요. 다운받아가지고 사진에 이제 뭐 그 배경화면을 쓰거나 자료화면을 썼는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이미지 같은 걸 노무현을 비하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이게 어떻게 많이 퍼졌냐면 일베에서 장난삼아 받은 다음에 해상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일베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에서 이제 자료 사진을 찾을 때 받은 다음에 이왕이면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고르겠죠. 사이즈를 제일 큰 옵션을 줘가지고 고르는 다운 받으면 그게 일베에서 퍼뜨린 이미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때 한참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니까 SBS에서 내부에 일베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SBS도 탈탈 뒤지고 이 내부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베라서가 아니라 찾다 보니 해상도 높은 사진을 찾다 보니 우연히 걸리더라.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이미지들이 확산된 양상이고 결국 제가 뒤에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네네. 결국 누군가 의도를 갖고 만들었을 때 퍼지는 양상은 같다. 결국 이제 그래서 누가 만들었냐보다 어떻게 퍼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뉴스가 좀 네네. 문제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뭐 윤석열 대통령 영상도 하나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영상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제가 뭐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영상들인데 제가와 민주주의 빠뜨렸다라는 걸 각각 자른 다음에 이제 짜붙여가지고 거죠. 국민을 괴롭혔다라는 건 괴롭히는 사람은 사실 이제 문재인이라는 의미인데 국민과 괴롭혔다를 붙여가지고 발음을 이제 합쳐가지고 만든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경찰이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겠다. 사실 한국에서 사실 또 중요한 거는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사실 유언비어를 퍼뜨려도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 표현의 자유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 받은 걸 그냥 카톡방에 올려도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명예훼손이면 처벌을 받는 거죠. 명예훼손은 방금 봤듯이 대통령이 고소를 하지 않아도 경찰이 너 누구 명예훼손했어라고 처벌할 수 있는 제3자가 이제 처벌할 수 있는 형사범으로.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 아까 윤석열 그 페이크 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경찰이 딥페이크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수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 딥페이크 아니다라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는 국과수에서 완전히 이미지를 가져다 학습해가지고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영상이 아니라 다 있던 영상을 잘라 붙인 것뿐이라는 거죠. 이거 AI도 아니고 고도의 노가다를 통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건 딥페이크가 아니다. AI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노동. 이걸 처벌도 못하고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도 이거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누구나 다 장난이란 거 알죠. 그걸 보고 누가 윤석열이 제가 국민을 괴롭혔습니다라고 뭐 반성했다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누구나 다 웃고 넘어가는 영상인데 정색하고 AI가 만든 가짜 영상이 뭐 딥페이크가 드디어 한국에도 등장했다라고 보는 건 약간 오보고 설레발이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대응하는 방식도 이 데려다가 처벌하겠다라는 방식도 사실 문제 있다는 거죠. 그냥 이 처벌을 할 일단 방법도 마땅치 않고 설령 딥페이크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뭐 선거법이든 명예훼손이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쉽지가 않고 한국에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과거 미네르바 사건 뭐 지금 뭐 정부가 뭐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다 마고라에 올려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었죠. 그 경우도 사실은 뭐 의도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내보냈냐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느냐라는 혐의들이 다 무혐의로 밝혀졌고요. 뭐 당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헌법 소송까지 가서 유언 판결을 났고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났고 헌재까지 가서 이겼나요? 결국 이제 뭐 명예훼손도 누구도 명예훼손 한 적이 없으니까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짜 정보, 왜곡된 정보를 퍼뜨려도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뭐
윤석열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라고 외친다고 하더라도 아직 명예훼손은 남아있지만 그게 왜곡된 정보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는 건 결국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장에서 서로 토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바로잡히는 방법. 퇴출자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사실 아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게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그 기본 우리가 오랫동안 확고한 원칙이고요. AI 시대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이제 뭐 앞으로 아직 한국에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으로 갈 텐데 그걸 바로잡는 방법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아까 플랫폼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그럼 페이스북, 유튜브, 뭐 네이버 이런 데들이 네. 규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냥 장만 열어주고 뭐 이용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잘 굉장히 해결하면 우려스러운 되는 거. 이 건가? 사람들은 이 기업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깔아줬을 뿐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개별 콘텐츠의 이 내용에 의해서 개입할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광고비 받으니까 사람들 많이 몰려와서 많이 클릭해주면 좋잖아요. 광고비도 받고 만약 어떤 주장을 했는데 이건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이건 게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내용에 개입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부담이 돼. 특정 정치인을 비난하는 건데 이건 과하게 뭐 선거에 개입하기 때문에 이건 노출을 제한해 버린다라고 하면 포털이 검열을 한다라는 논란도 될 수 있기 사적 검열이 때문에 되는 조심스럽긴 거네.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합의한 거는 혐오, 차별, 그다음에 뭐 동성애에 대한 뭐 이렇게 뭐 공격이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뭐 전쟁을 부추기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된다. 근데 정부나 지역 비하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논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이고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더 중요한 건 누구나 이런 시도들은 끊이지 않고 AI를 통해서 훨씬 더 고도로 정교한 그런 이제 진짜 같은 가짜가 나타날 텐데 이걸 규제하는 건 결국 이 뒤에 사람이 있고 이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 이걸 바로잡을 것인가. 진실이 바로잡게 하려면 이게 공론화된 영역에서 이게 서로 상호 비판을 통해서 이게 해결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책임을 갖고 이걸 이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그 음성적인 정보들이 퍼뜨리는 걸 알고리즘이 사회적 책임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필터링할 수 있도록 사회가 계속 압박을 해. 영리 기업이지만 그런 공적 플랫폼에다 압박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의 알고리즘이 극단적이고 뭔가 편향된 정보일수록 더 많이 노출시켜서 클릭을 유도하지 않도록 네. 이야기를 좀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 네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이게 즉 궁금한 게 많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렇네요. 네. 나머지는 다음에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더 그렇죠. 궁금한 건 오늘 어쨌든 전통 미디어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건 결국 전통 미디어. 그렇습니다. 이게 신문이나 이 기존의 방송 뉴스 같은 데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짜뉴스와 싸우느라고 주류 저널리즘, 정통 저널리즘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 사회 전체 혼란에 빠지게 될 거다. 이럴 때일수록 더 사실 인류의 지식과 집단지성의 핵심이라는 건 상호 참조와 평가와 예를 들면 별점과 댓글, 집단지성일 텐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네.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시죠. 특히 이제 전통 미디어에서도 AI를 도입해서 요즘 AI 기자가 활동한다고 하니까 그 네. 부분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다뤄주시면 그러시죠.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하고 AI 여론 조작의 문제 좀 다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강정수 박사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덕호 총괄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강 박사님. 오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네, 해주신다고요? 이번에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 네. 우주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처음부터 좀 우주 탐사에 대해서 좀 열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럼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화성으로 지구인이 이주하는 것.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동하기 위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쉽 같은 이 큰 대형 우주선을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사실은 텔레콤 비즈니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텔레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특종으로 터뜨린 것은 봤더니 민간 텔레콤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그 국가 정보청하고 해가지고 미국 국가 안보 시스템들하고 해서 스타 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쉴드는 이제 보호막 같은 거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위성을 이어서 만들어서 정찰 위성을 사업을 약 1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 2조 돈이 넘죠. 이런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하고요. 네네. 미국 정부하고 네. 한 거죠. 네네. 결국은. 아, 그게 이전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잠깐 지난번에 네. 다룰 때 스타링크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네네. 좋겠어요. 그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24년 3월 기준으로 한 6천 개가 지금 지구상을 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거죠, 6천 개.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2022년 2월 정도에는 한 3천 개 정도가 떠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이제 현대전의 이번 기본적인 양상들을 러시아가 보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통신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통신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을 마비시키면 군대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전기로 물론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적의 위치를 갖다가 드론이라든지 정찰 위성이 만약에 뭐 정찰병들이 발견을 하면 거기에 포격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더니 무선을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사이에 이동해 버렸더라. 그건 적당한 효과 있는 이 포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되게 절대적으로 요즘 이제 현대 군사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했었는데 이거를 당장에 우크라이나가 눈과 귀를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스타링크를 공급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스타링크는 우리에게는 산소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침공을 방어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했는데 되게 우연적인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 근처로 진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스타링크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론 과거에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 땅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여기에 진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스타링크를 지원하지 않겠다. 갑자기 이쪽으로 진격하다가 눈과 귀가 멀어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첫 번째 네. 공격을 해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으로 갔죠. 러시아가 점령했죠. 예, 그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자기 땅이었던 크림반도에 가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미 러시아 땅이잖아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전쟁을 사적인 어떠한 기업의 대표가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 최근에 나왔던 아이작슨이 썼던 전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발할 때 미국 국방부 차관보 한 명이 일론 머스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를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세계가 이제 놀라게 된 것이 전 세계가 놀라게 된 것이
스타링크 이렇게 전쟁에서 중요하구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하마스 침공 같은 이러한 가자지구 침공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반유대교 뭐 이러한 유대주의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날아가서 이스라엘에다가 스타링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된 거고, 이 전쟁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좀 지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중국 정부를 중국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다음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도 큰 시장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르니까 간 거죠. 거기에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너 우리랑 대만하고 전쟁 나면은 절대 대만에다가 스타링크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써라. 문서로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했다는데, 이제 실제로 문서로 썼는지 구두로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빨리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꾸 중국한테 쪼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협정을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봤자 누가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이 될 거니, 일론 머스크 입장은 빨리 평화협정을 해서 자기를 좀 난처한 입장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 또한 이 크림반도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이 일종의 이제 이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거 되게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만큼 스타링크가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이 스타링크가 이 지정학적인 이 갈등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 중국 끼어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고. 요번에 또 이제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성명을 냈어요. 아주 나쁜 짓이다. 이러한 정찰 위성을 따로 만들어서 세계를 감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국제 질서를 갖다 균형을 깨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이 프로젝트 자체가 예. 문제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마음이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정부에게 밉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의 어떠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약조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만하고의 약조만은 안 되겠으니 중국도 지금 약 2만 개를 띄우겠다.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 스타링크는 목표가 지금 현재 6천 개 띄어 있지만 4만 5천 개를 띄우는 거거든요. 4만 5천 개를 띄우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통신사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터넷과 통신은 되는 시대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성만으로도. 네네. 왜냐하면 이 스타링크가 여러분 이제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위성하고 차이점은, 지금까지 위성은 고궤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지구에 한 3만 6천 킬로를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있다 보니까 이거 비춰지는 지역이 지구를 한 두세 개만 띄우면 지구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또 신호를 보내면 3만 6천 킬로를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이제 전문 용어로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연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인 거고, 저궤도 위성의 특징은 지구상에서 500km를 떠다니거든요. 그 500km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 레이저로 이 통신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속도로 지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이나 인터넷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저궤도 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각국 정부가 이거 저궤도 위성을 우리도 띄워야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의 창립자였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 또한 뛰어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대만 또한 분명히 우리가 중국하고 갈등이 났을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우리가 쓸 수 없을 테니까 우리가 또 위성을 띄워야 되겠다. 근데 대만과 같은 소규모 국가가 이 저궤도 위성을 이렇게 촘촘하게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지정학적 갈등에서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각국 국방부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밝혀진 통계는 2023년 작년입니다. 3월 통계로만 해도 190만 개의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한 달에 $90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민간도 했을 거고, 민간 중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하냐면 해양 선박들이 지금 물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다를 다 떠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과거에는 되게 비싼 고궤도 위성하고의 통신을 통해서 통신을 했거든요. 아까 한 달에 $90라고. 네, 한 달에 $90. 엄청 싸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설치비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안테나, 피자판만한 안테나가 한 $500짜리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민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대폰 들고 다닐 때 안테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퀄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스타링크 모뎀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퀄컴에서 그걸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스타링크를 쓸 수 있지만 현재는 안테나가 피자만한 걸 해놓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근데 탱크 같은 거라든지 배라든지 그런 데는 비행기라든지 할 수 기차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 네네네.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미 고객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이런 해상에 있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또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탱크라든지 집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타링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한정된 부분에서 쓰겠지만 지금 이 피자판만한 안테나가 정말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만한 모뎀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민간 영역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지금 스타링크는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스타실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스타링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프로젝트인데,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막 중국 이야기 하시고 네. 하셨잖아요. 네. 조금 껄끄러울 것도 같은데 굳이 민간 이성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않죠. 왜냐하면 나사가 이미 정책을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로켓 발사를 나사가 스스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우주 이코노미를 키우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이양하겠다.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이미 정해서 많은 후보들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선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당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기업이 뭐냐면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만든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 사업을 지금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은 미국 군수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그렇죠. 기업인 거고 여기에서 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데 위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스타링크 이 스페이스 X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후보 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네 잘하면 우리가 해줄게 했는데 다 팔콘을 띄웠었는데 이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2015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 X에서 요번 거를 만약에 띄우는데 실패하면 우리 부도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의 계약을 거머쥐게 되면서 민간이 하게 됐는데 이 게임에서 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갖다가 스페이스 X가 앞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나이티드 런치에서 로켓을 하나 발사하는데 보통 평균 $1억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죠. 1,400억 원. 네네.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라고 해서 유럽에서도 이런 로켓을 올리는 곳이 있어요. 프랑스를 주도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든 기업인데 여기는 $2억 1천만 들어요. 훨씬 더 2배가 많이 들죠. 많이 들네요. 근데 팔콘 9 지금 스페이스 X에서 만들고 있는 팔콘 9 같은 경우 $5천만. 왜 그렇게 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팔콘 9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로켓을 쏴고 올라갔다 로켓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맞아요.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것이 혁명적인 조치였던 그러니까 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도 여기 이렇게 비용 저렴한데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사용가 아닌 거는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팔콘 9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주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다가 다시 대서양에 있는 어떠한 바다에 설치된 이 인공 착륙지에 해서 다시 가져와서 쓰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쓰는데 2주 만에 2주. 다시 또 띄울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2개씩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돈도 비싸지만 한 번 쓰고 다시는 못 쓰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대량 생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을. 그래서 팔콘 9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을 뜨는데 한 번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띄워주는 걸 외주를 해줘요. 외주를 해주고 한 번은 스타링크만 띄웁니다. 그런데 한 번 쏠 때마다 위성을 50개씩 띄워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50개를 갖다가 쭉 풀어놓는 거죠. 그 한꺼번에 싣고 가는 건가요? 네,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50개를.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우리 나로 발사할 때 보면은 하나 띄워서 인공위성 하나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도 근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 유나이티드 이 런치,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띄우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로켓 비용으로 한 번 올라가서 위성을 50개를 쏘니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 또 지난주에 또 있었죠. 스페이스 스타쉽. 네네. 정말 거대한 네네.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이 스타쉽 같은 경우는 한번 쏘게 되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지금 준 성공을 했죠. 그 대기권 진입을 하다가 좀 폭파되는 형태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타쉽을 띄웠던 그 헤비 부스터 같은 이 큰 로켓도 사실 착륙을 하다가 폭발을 했어요. 이것도 재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재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쉽 쐈다가 실패한 이야기 조금 설명해 주시고 해주시면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실험을 네. 했던 네네네네. 거고 3차 실험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스타쉽이라고 하는 진짜 우주선과 이것을 발사하는 발사체가 있는데 발사체가 가다가 중간에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다가 착륙하기 직전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착륙에 가까운 시도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스타쉽은 우주로 나가서 특히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문을 개폐를 합니다. 문을 개폐를 해야 여기서 인공위성이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스타쉽은 인공위성을 400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400개를 띄울 수 있는 인공위성을 하기 위한 문을 열었다 닫는. 아, 거기까지 실험을 네, 했다. 거기까지 실험을 했고 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다가 불타버려서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또 5월 달에 스타쉽의 4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된 총 실험이 7회에서 9회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계획은 올해 안에는 실험을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에 만약에 이것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의 모든 우주선의 기본 개념은 재사용하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타쉽은 아까 말씀드린 팔콘 9은 그 스타쉽보다 훨씬 적은 것이 5천만 달러가 들어있는데 스타쉽의 궁극의 목표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0만 달러예요. 아, 그러면 200만 달러에 발사해서 400개의 위성을 쏘는 거죠. 쏘고 그러니까 온다는 위성 거?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질 텐데 10,000불, 5,000불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대단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실기로 이렇게 적어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 예를 들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 제프 베조스 가는데 그 가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경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이야 국가의 안보상 비싸도 자기네들도 하고 있고 중국도 올해 안에는 되돌아오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경쟁에서 앞서가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제프 베조스도 지금 2번밖에 못 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쏘는 로켓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 인공위성을 지금 스페이스X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지금 이쪽 판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거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리아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자체 로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체 로켓도 발사했었고 러시아 로켓도 좀 썼었어요. 네네네. 한국도 나로 쏘기 전에 러시아 로켓을 네네네네. 썼고 북한도 러시아 로켓을 썼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사실은 이 반 러시아 진영 같은 경우는 러시아 로켓을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리아나 로켓도 한 번 올릴 때마다 2억 달러씩 드니까 이거 하나씩 천천히 가는 건 가야 되지만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갈릴레오 위성 프로젝트가 유럽은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GPS를 대체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GPS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전 세계 고객사들이 지금 스페이스X로 가는 것은 다른 데보다 저렴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거고 가격을 다운시킬 거고 가격은 다운되는데 아마 인공위성을 쏘는 비용은 그렇게 다운시키지 않겠죠. 그럼 수익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떼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인공위성 사업으로도 스타쉽은 떼돈을 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스타링크라는 자체 비즈니스, 텔레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돈을 벌어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가겠다는 겁니다. 아, 그 돈으로? 네, 이렇게 돈 벌어서, 그러니까 화성을 가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연구 개발 비용이 네네네. 들어가는 거고, 네. 화성을 진짜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버는데 인공위성을 쏘고 로켓을 쏘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통신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더 벌겠다.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모든 계획하에서 화성에 가고 있는 계획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험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스페이스X는 그게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 네, 네. 일론 머스크가 개인 회사인가요? 그럼 개인이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투자도 구글도 좀 투자를 했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절대 최대 주주입니다. 네. 최대 주주에 있고 거의 50%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고, 지금 상장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상장하게 된다라면 아마 제가 보기엔 상장 시점은 스타쉽이 발사가 지구 기한까지 성공하는 그 순간에 IPO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은 뭐 두세 배 더 뛸 거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장 기업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상장 기업에. 올해 안에 성공하는 게 목표라면서요. 그렇죠. 올해 안에 성공하는 스타쉽. 목표고, 올해 안에 성공하면은 스타쉽이,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IPO를 갈 거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갖는 기업 공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죠? 네, 테슬라하고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연동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스타쉽이 이제 로켓을 쏘다 보니까 이 로켓을 쓰는 엔진들이라든지 이런 개발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로드스터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첫 번째 차가 이 로드스터라고 하는 첫 스포츠카였는데, 이번에 이제 로드스터에서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하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과 같은 협력은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기술 협력은 같이 하고 있지만 기업과 관련돼서 지분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를 정점으로 연결돼 있을 뿐이지 기업 간에 있는 연결은 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우주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위성을 다 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우주도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싸게 점령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스페이스X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네. 각국과 기업들이 네. 통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뭐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걸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렇죠. 떼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사실은 이러한 우리나라도 나로를 가지고 나로를 쏘면서 돈 벌어야지 당장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국가의 기술력과 이건 보통 우리가 기술은 진화하지만 경제적인 여파가 없는 것을 R&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네네네. 얘기해서. 그러니까 R&D 차원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지금 나로를 쏘고 있는 것이고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제 스페이스X는 R&D를 넘어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주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항상 많이 사용할수록 가격을 아래로 내리죠.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시장에서의 경쟁 사업자가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기 올리는데 우리는 10,000원 받는데 저기는 20,000원 받네. 그럼 10,000원으로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10,000원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 거고. 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더니 가격만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쏘아 올리는 숫자도 횟수도 대단히 흔히 말하는 이 빈도도 되게 높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집중을 되는 거고, 여러분 로켓이 만약에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6,000개가 지금 깔렸는데 지구상에 아무리 우주가 넓다고 해도,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건 45,000개란 말이에요. 이 45,000개도 2025년까지 다 띄우는 겁니다. 네. 스타쉽이 만들어지면 400개씩 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 위성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낸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밤하늘에는요 이제는 별 못 봅니다. 그냥 위성이 그냥 전 하늘을 덮고 있게 되는 것이 돼서, 사실은 제프 베조스가 되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 저렇게 미리 띄우고 너는 나사가 너무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게요. 땅을 먼저 점령해버리는 개념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재밌었던 일을 하나를 더 추가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이미 러시아는 이 우주 상공에 고궤도 위성에 위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레이저포가 있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대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의 스타링크를 갖고 있냐면, 스타링크 기지국에서 12,000번의 이 스타링크의 궤도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공격을 하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러한 작업까지도 다 설계가 해냈고 충돌을 예방해서 궤도 수정까지도 가능해지는, 즉 한 번 띄우면 자체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6,000개에 대한 통제권을 지상기지국에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즉 그 외부의 공격에 대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진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면 전쟁 아닌가요, 근데? 저희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해 봐야 그러니까 이제 되겠네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것이 아, 그러네요. 적의 통신망이라고 본 거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아,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네.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네네.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화성을 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화성 가는 계획은 있나요? 가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스페이스X에서 보여줬거든요. 네네. 스타쉽이 한번 출발하게 되면 이거 혼자서 못 가니까 한번 중간에 한번 또 뛰어가지고 또 얘한테 연료를 주고서 얘가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연료를 보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큰 이걸 만드냐면은 화성에 가서 가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조그만 우주선 보내가지고는 거기 인간 2명 착륙하고 조그만 로봇 착륙해서 언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이주할 수 있는 걸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스타쉽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탱크도 한 8대, 10대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동 장비들, 사람도 2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대한 걸 만들어야, 그러니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나사나 이런 것은 화성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이 뭐 가서 탐사선 같은 걸 이미 보내고 있잖아요. 네. 화성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서 살기 위해서는 식량도 싣고 가야 되고 사람도 한 200명씩 싣고 가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려면 건축 장비도 싣고 가야 되고 건축할 수 있는 기계도 싣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선이 대단히 커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스타쉽이 만들어진 거고, 이 스타쉽이 만약에 성공한다라면은 화성까지 가기에 충분하게 사람들을 싣고 갈 수 있고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적재 용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쉽의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스타쉽이 한번 가고 두 번째 스타쉽이 떠서 이 첫 번째 출발한 스타쉽의 에너지를 보충해줘서 화성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도는 지금 현재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 반신반의하는데.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걸 가기 그렇지만- 위해서 중간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중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밟고 있다는 거는 네. 명확한 것 같네요. 네네. 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심각하니까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게 하고 자동차는 다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다니게 해서 사람 할 일이 없어지게 만들고 네. 기본소득을 다 나눠주고 네.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기후위기로 지구가 못 살게 되니까 그럼 화성으로 이주하고 네. 이주하기 위해서도 우주선을 만들고 네. 이걸 착착착착 진행하고 네, 있다. 네, 네. 참.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은 아버지한테 정신적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아. 정신적 학대를 당했을 때 이 친구가 도피했던 곳이 이 SF 소설이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게임. 네네. 그러니까 SF 소설과 게임 속에서 도피하면서 아버지의 정신적 학대로부터 극복을 하면서 여기에 대단히 몰입했던 시간이 대단히 길었고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현되든지 간에 여기에 이제 물리학을 배우고 엔지니어를 배우면서 이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뭐 이런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SF 소설에서 네. 나왔는데 그때는 가능하지 않았던 게 지금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컴퓨터 같은 것도 옛날에 그 원형이 그렇죠. 있었다고 그러고 잠수함도 원형이 SF 소설에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달나라 여행은 우리 뭐 옛날에 네. 토끼가 달나라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 속에 다 있었는데 이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 네.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전해주셨는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마무리할 아닙니다. 시간이 네, 돼서. 네, 네. 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우주 경제, 그 중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로 스타링크와 스타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점심 12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네, 내일 금요일이고요. 내일도 라이브로 진행되니까요. 꼭 내일 12시 반에 오셔서 같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